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불쾌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일본 엔화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동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식을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한국 매스컴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모임에 이 아세안과 일본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게는 사이키 외무장관까지 보내서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TPP를 하겠다고 합니다.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죠. 반대급부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헌이고 군사화,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들이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뭘까요? 한반도가 언제 통일이 되면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 민족의 잠재력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일본에게는 다급한 일일 겁니다. N전은 어쩌면 꼼수겠죠. 역사를 잠시 짚어볼까요? 리젠 리시 협정으로 만주 지배를 러시아로부터 양해받았습니다. 포츠머스 회담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하기를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카스라 테프타 밀약에서 필리핀과 한반도를 교차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밀약이었죠. 역사는 오늘도 장중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은 미국과 TPP를 하고 중국과는 쌩까꾸를 두고 어떤 꼼수를 둘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위기는 두 눈 시퍼렇게 뜬 채 당하는 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잊지 않아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증시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했는지 IBK 투자증권의 소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장에 가서 조금 코스피가 빨간불로 돌아섰네요. 좀 올라섰네요. 그러다가 또 뭐 끝마치기 전에 확 내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 오늘 하루의 움직임 자체를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종가비 저가가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움직였으니까요. 코스피 예.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장이 거의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국내 기관, 연기금이 좀 주식을 열심히 사주면서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 개선을 이끌었지만 지금 끝에 가서는 아무래도 일정 수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7월 달만 지수가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기술적 반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종가를 좀 부진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거 요새 이제 8월 달 들어서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7월 마지막 날인데 8월 달 들어서면은 어떤 산업이나 종목군이 좀 눈에 띄는 양상을 보일까요? 8월 달의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월 달 자체적으로 보면 큰 이벤트도 없고요. 아마 네. 가장 눈여겨볼 사안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중앙은행장 입 밖에 볼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FOMC가 나올 테고요. 네. 또 ECB 중앙은행이 있고 BOJ가 있고 이것 말고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사느냐에 대해서 조금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업종에 대한 선택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네. 업종을 논하자고 하면은 내수 관련주들이 7월달에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8월달에는 이 공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베타 종목보다는 이 방어적인 종목들, 업종들, 내수 관련 필소비재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으로 이제 2년 내지 3년 되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를 하려고 할까? 어느 종목이 가장 각광을 받을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바꾸고 싶었던 거, 몸 바꾸었던 걸 바꾸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자동차라든지 고가의 제품 쪽에서 조금 종목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처분 소득이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 미국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총 노동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 인구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면은 고가 제품을 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도 아울러 해보게 됩니다. 네.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그동안의 이 금융위기 이후에 장치 산업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 재고 조정이 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면 오히려 산업재, 소재 쪽도 한 번쯤은 3, 4년 뒤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시장을 주도할 만하지 않는가 이런 전망도 가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중국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7.5% 정도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립 서비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이 불안정했던 금융시장 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 뉴스도 그렇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돌아갔던 산업들 쪽은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좀 경착륙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표는 나쁘지 않겠지만 실물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베노믹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 나온 이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나오는 일본의 경제 지표는 조금 살짝 다시 둔화되고 있어서 네. 성패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속도,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회복되느냐 여긴 좀 물음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8월달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한번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예, 7월 달에 기술적 반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도랠리였다는 평가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예. 반면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붙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침해 봤을 때는 한 1950선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 비중 을 관리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이때쯤에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서동필 팀장은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이성철 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일찍 다녀오셔서 괜찮겠습니다. 요즘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번잡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첫 번째 소식이 세제 개편하는 이야기네요? 네, 매년 이제 요맘때가 되면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제 개편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고, 내달 8일에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금년도 세제 개편안을 상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만, 크게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관심 끄는 대목은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고액뿐 아니라 이 중산층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비교적 급여를 넉넉히 받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사실상 지금보다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 때 받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의료비하고 교육비인데요. 네. 이거에 대한 그 사실상 세제 혜택을 사실 좀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 의료비하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소득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비나 교육비로 나간 것들을 아예 소득에서 빼가지고 이제 과표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예. 의료비하고 교육비로 1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원인 분이 의료비나 교육비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썼다.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소득을 9천만 원으로만 이제 계산을 놓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냥 1억 원을 놓고 계산하고 나중에 일정 비율을 빼준다는 건데 그 비율을 좀 사실상 과거보다 축소함으로써 이 소득에서 이 의료비라든가 교육비가 소득공제를 받는 비중이 사실상 지금보다 줄어들게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비용 지출이 많으신 분들 또는 이제 뭐 병원에 좀 다니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올해보다는 이 연말에 돌려받는 돈이 적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관심을 끄는 거는 해먹인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 종교인 과세 부분도 다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뭐 한다고 그랬다가 사실상 유보가 됐다가 뭐 계속 몇 차례 이 엎치락뒤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종교단체를 좀 설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설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세금을 낼 때부터는 이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저희들 생생경제에서 짚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 부총리가 정말로 이 투자 기업인을 업어줬습니까? 예, 좀 진풍경인데요. 지금 현호숙 경제부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그 경제 현장 방문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한 1조 원 상당의 직접 투자를 한 이 OCI SE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정말로 업어줬다고 그럽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내가 업어드려야 된다. 내가 이러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김재신 대표 이 회사 OCI SE라는 회사 여기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업어줬다 그러는데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말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된다. 정부가 이분들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분들이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은 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박 대통령이 업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한 회사의 대표를 업어줬다니까 재밌는 사진 풍경이 아마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업어주라는 뭐 더 말할 사실 사족을 붙일 건 아닙니다만 업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 억울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고요.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대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좀 주고 정부가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해주라 그런 취지인데 글쎄요. 업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기업에 대한 우대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조치 또 이 정부의 높은 문턱을 낮춰주는 것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신 대표가 상당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가 최후 통첩을 했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한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정부가 우후죽순격으로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이 인프라라든가 이 여건은 마련해 놓지 않고 경제 자유구역만 만들면 마치 투자가 유치가 되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결국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사실 경제 자유구역들이 대부분 다 지지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데가 이 황해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충남 당진하고 경기도 평택, 그러니까 경기도 남쪽하고 충남의 북쪽 서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지역인데 가장 큰 문제가 땅값이 너무 올랐다고 그럽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마치 무슨 금싸라기 땅이라도 되는 양 여러 가지 그냥 호가만 올라가게 돼가지고요. 실제로 이
당진에 있는 송악지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공시지가가 32,000원이었는데 예. 작년 말 같은 경우엔 94,000원으로 지금 불과 한 5년 사이에 3배 정도로 뛰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땅값이 싸져야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예. 오히려 땅값이 오르게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붙여놓고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은 지가가 낮아져서 그래야지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텐데 거꾸로 지가가 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 기업들이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간판만 내건 명목상의 경제자유구로 지금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속을 시키려면은 여기 땅값을 좀 낮춰라. 강제로라도 좀 낮춰야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추후 통첩을 해당 지자체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정책이 어떤 이 난맥상이랄까요 내지는 이 신기루 같은 현상 여기서 네. 또 한 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그랬지. 누가 부동산 가격 자유구역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을 자꾸 올라갈 걸로 투기를 하는 분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평창도 그렇습니다만 부산 가덕도 공항 인근 단지도 그렇고 이런데 한 10년쯤 미리 정보를 빼내서 알박기 한 분들 한번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것 같지도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평창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기업인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꽤 많이 네. 거기에 땅을 사놓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라는 부메랑 효과를 보여줘야지만 예.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좋은 듭니다. 말씀이세요. 예. 네. 빚독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받으시고 뭐 집에까지 네. 쳐들어오는 것까지 영화에서도 보고 하는데 공포죠, 공포. 공포죠. 네. 요새는 좀 법이 바뀝니까 이것도? 예, 금융감독원이 이 채권 출시 업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오늘 내놓았는데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가혹한 빚독촉이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사실을 제3자한테 알린다거나 이런 게 이제 금지가 된다는 건데, 가족 등 아무튼 제3자한테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빚졌습니다, 빚쟁입니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알려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연락이 두잘되거나 그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고요. 전화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채무 독촉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찾아올 경우에 돈을 받으러 찾아올 경우에는 미리 전화나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고지를 하고 찾아가도록 이렇게 네.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저 생계비 미만을 받는 소액 채무자 같은 경우 또 사회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TV나 냉장고 이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고액 소득자들은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 또 고령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압류를 할 때도 물품에 제한이 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예. 앞에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이 서민들 호주머니를 갖다가 연 6천만 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예. 이 사실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이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그럼요. 만큼의 고액 연봉자가 됐는데, 예. 인플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은, 봉급생활자들 중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장급 이상 되면 그 정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예. 과연 어디가 고소득층인가 이것도 아마 좀 사회적인 합의와 어떤 그런 공감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으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에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상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산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원 평균 월급이 연봉이 5,3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위 가족의 평균 소득이 2,040만 원 정도입니다. 자, 60세까지 일을 하시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편견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득 문제, 세금 문제가 나오면서 관심이 많아지겠네요. 언젠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개인 신용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금융당국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여러분에게 기본 베이식을 앞에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본을 이야기하고 싶은 방송이고 베이스를 이야기하고 싶은 방송입니다. 상식이죠.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고요.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저는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 우리 언론에서 짚지 못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주변국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우리 내부의 문제만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사이에 우리의 살찜은 하나씩 둘씩 뜯겨나가는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토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토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토.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곽수종의
생생경제. 제가 잠시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여러 가지 통계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도대체 중산층이 어떻게 정의돼 있고 중위층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돼 있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개인 신용 평가가 이제 다음에 나눌 경제 핫 이슈 이야기인데 중산층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빚이 없고 30평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서 약 월수 500만 원 이상이고 2000cc 자가용 한 대는 가지고 있고 현금은 1억을 가지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한답니다.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자, 경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용 등급을 받았지?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내거나 여러 가지 신용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운 심정도 있을 거고요. 이러면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 결과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꿔줄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금융위원회 송병관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개인 신용평가 이의 제기 경로를 마련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박사님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간 개인 신용등급 결정 과정과 변동 이유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됐고 또 국정과제로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네.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2단계로 마련해서 예.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먼저 1단계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관에 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간에 금융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답변만 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산출되게 된 사유 그리고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신용등급 산출 기관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최근 1년 내에 등록된 주요 신용정보가 어떤 것이 있었고 이러한 정보들이 현재 등급 산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더 나아가 신용등급을 향상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1단계 과정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2단계로 금융감독원에 곧 설치될 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네. 고충처리단이 신용평가기관의 처리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네. 추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고충처리단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 등을 수정할 걸 요청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두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경로를 거쳐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 먼저 현재 신용등급 산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용등급의 변동 사유가 또 어떤 것인지 또 신용등급이 올라갔으면 또 왜 어떻게 올라가는 것인지 이거를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 회사 측에서 세부 내용을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런 설명에도 부족함이 있다거나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서 이 금감원에 개인 신용평가 고충 처리단 여기에다가 또 질문을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은 이 대출 한도나 금리 결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송병관 사무관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개인 신용 등급은 결정된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천천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먼저 개인 신용 평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개인 신용 평점은 각 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를 종합해서 네. 1년 내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할 확률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을 해서 예.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화한 겁니다. 1점부터 1000점요? 네. 예. 신용 평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용 정보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연체가 어느 네. 정도의 기간에 발생했었는지 예. 또 현재 가지고 계신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 신용카드는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하고 계시고 예. 또 어느 정도로 연체 없이 잘 상환을 해왔었는지 등 이런 정보가 예. 신용평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각각의 정보들은 또 각각의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네. 가중치를 가지고 이게 점수화되는데 예. 점수가 낮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고요. 예. 이곳을 금융회사가 좀 활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10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등급부터 10등급이라고 하는 신용등급은 예. 이 신용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져 있는 이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가중치를 줘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 규모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연체는 어느 정도 됐었고 이런 것들을 점수로 다 매겨서 1점부터 1000점으로 한 다음에 이 점수가 신용 평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신용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등급에서 10등급이면 이제 10등급이니까 그죠? 10등급 쪽으로 나올 때는 점수별로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등급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자꾸 거꾸로 되는데 이걸 바로 잡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거를 거꾸로 놓으면 더 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낮은 등급이다 이러면은 신용 위험도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신용 등급에 대한 불만이나 이 신청이 그동안에 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대략 한 7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한 5,500건에서 한 6천 건 정도가 개인 신용평가나 신용등급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예. 전체 민원 중에 한 7에서 8%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햇살론이라든지 네. 미소금융 뭐 이런 서민 우대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 등급이 커트라인 등급 있지 않습니까? 네. 6등급과 7등급 사이에 딱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그죠? 예. 3월에 이제 개인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신용정보의 정확성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또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몇 가지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이 체크카드는 대출이 아닙니다. 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사용을 하셔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 실적도 네. 신용등급에 반영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시점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지 5일이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5일 정도는 실수로 깜빡하고 입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렇게 실수로 신용등급에 감점 요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일 전에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SMS로 알려드리도록 하는 예. 연체 정보 등록 전 알림이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요새 사회적으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신용정보가 유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이런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네.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추가 피해 확산도 확산이지만 이렇게 유출한 사람은 다시는 이 금융계에서 발을 붙이고 일을 할 수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의 정보를 빼돌리는 게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간단히 하셔서요. 답변해 주시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0657번님이 파산 면책자는 신용불량자보다 등급이 없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등급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이 파산이나 면책되신 분들은 공공정보라고 합니다. 네. 공공정보라고 해서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로 하나로 등록이 되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시면 불이익을 받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천년만년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예, 5년 갑니까? 예, 5년이 지나면 삭제가 돼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회의 송병관 사무관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활동을 하는 것 같이는 보입니다. 그죠? 열심히들 잘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볼보그룹 코리아 등이 9년간, 무려 9년간입니다. 화물차 가격을 단합한 사실이 적발됐답니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서 담합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성황대학교 경영학과의 원장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는 이 콜 금리도 담합을 해가지고 그죠 조작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예, CD 금리였죠. CD 금리, 예. 네네네. 그리고 어제는 미국 쪽에서 이 BP,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에서 이 정유 가격도 담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이 담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화물차 가격 담합 이게 뭡니까? 최근에 이제 9년간인데요. 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 볼보그룹 코리아, 예. 뭐 다임러 트럭 등 우리나라 유명한 그 화물차, 예. 그 수입업체나 자동차 제조회사가 그 가격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정위에서는 과징금 1,160억 원을 지금 과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담합 행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단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사회의 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하고 미국에서 한번 걸리면은 거의 이제 회사가 망하는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그 담합의 문제가 뭐냐면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비용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독과적인 폐해인데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사회의 악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요.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담합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낸 게 1조 7천억 원이랍니다. 예, 세계 맞습니다. 유의 수준이라 그러네요.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미국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 뭔가 이 도둑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뭘 바라는 겁니까? 일단은 담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정상 균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겨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취하는 부당 이득이 걸리더라도 과징금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득이. 그게 이제 큰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뭐 만에 하나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수를 하더라도 리니언시라 그러는데 자수 제도를 악용하면 또 완전 100% 감면받을 수 있고요, 벌금을. 뭐 이런 형사 책임에서도 면제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 이득.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부당이득. 이게 참 달콤하다 말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부당이득도 있고 담합행위가 시장 왜곡 등 또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폐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원 배분의 이제 비효율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니까 시장 경제 효율성을 굉장히 이제 떨어뜨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이론에서 소비자 피해가 또한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줄까요? 일단 이제 균형 가격이라면 훨씬 낮은 가격이 되는데 담합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하게 되니까 그 기업들이 가져가는 부당 이득이 소비자들의 어떤 가격 인상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작년에 그 생보사들, 생명보험회사들 그 공시 이자율 담합 사건이 있었거든요. 부당 이득이 무려 17조 원이었습니다. 이 17조 원이 결국은 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넘겨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당 이득이 그 담합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당 이득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넘겨집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들의 잉여를 기업이 착취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취해가는 건데 이 담합행위 산업 전반에 확대되어 있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너무나 처벌 수위가 낮다. 이게 문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처벌 수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리니언시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자진 신고하면 감면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은 100% 감면해주고 두 번째로 신고한 사람은 50%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담합해서 이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어떤 그 담합에 대해서 기업들이 담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징금은 얼마 안 되고 얻는 이득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담합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담합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서 지금 그 종목으로 얘기하면 한 47개 업종 주로 이제 독과점 업종인데요. 뭐 승용차나 정유, 설탕, 화물차, 반도체까지 해서 한 47개 업종이 지금 거의 담합에 발생하는 중요한 독과점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담합 건수가
2011년에 예를 들면은 그 유럽보다 한 8배가 많아요. 네. 유럽이 한 4건 날 때 우리가 34건이었고, 예. 같은 기간에 일본이 17건이었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담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벌이 우선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 네. 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합에 적발될 경우에 최고 1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먹일 수 있어요. 예. 전년도 매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담합 관련 매출의 10%니까 이게 굉장히 액수가 적죠.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과징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니언시 활용하면 뭐 하나도 지금 과징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담합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관치라는 말들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금리 쪽에서도 아까도 저 금리 조작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네네. 콜금리 쪽 이야기도. 네네. 이런 담합은 어떻게 근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예. 크게 한 4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우리나라도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를 들자면 형사처벌할 때 회사 대표, 뭐 CEO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손해배상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예. 또 여기에 관련된 유관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 강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예. 기업이 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의 몇 배를 벌금으로 낼 수 있는, 예. 혹은 최소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담합에서 얻은 매출이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이 되겠는데요. 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집단 소송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합으로 피해를 받은 그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우리나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소송이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 계통에만 좀 적용되고 있는데 네. 집단 소송을 허용해서 기업들이 담합을 하면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다. 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심어주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4가지를 예. 갖다가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입법화 하셔가지고 경제 민주화 너무 그 큰 그림만 하려 하지 마시고 이런 네. 중요한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 저는 네. 결국 거래 질서의 민주화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당한 이런 담합이나 예. 이런 어떤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어떤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는 이런 것들부터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경제 민주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거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저랑 이야기 나누신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됐네요. 제가. 예, 또 시간 나시면은 가끔 이렇게 인터뷰 연결해서 좋은 말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아니어도 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제가 예.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 경영학과의 원재환 교수였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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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오일 묻은 명품 니트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상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산입니다. 2356번님, 그렇죠. 그 정도면 상층이죠. 9948번님도 그거 상위층 최소 기준 아닙니까 하셨고요. 2370님도 같은 생각이시네요. 빨리 이런 상위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억 현금 들고요. 4시 10분 뉴스 듣고 4시 10분에 생생경제 3부로 다시 뵙겠습니다.